세상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마파도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주워 담을지를 보면 예찬이가 자기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인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준석 전 대표도 장해찬 이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시각을 내주시는 것 같고요. 몰라, 어느 길을 가도 나는 예찬이를 응원한다. 장발장이 빵을 훔쳐도 후보주책이고 예찬이가 어떤 길을 가도 후보주책이다. 그냥 내미 제가 부리지. 또 볼까요? 사실 정치적 위상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강의성에 대해서는 용태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게 해서 예찬이 네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 거야. 앞으로도 계속. 저걸 또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이라고 또. 김영태 전 청년 최고위원과 남북대 대변인들을 비판하며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대신 나서는군요. 배우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닐까요? 자, 장해찬 이사장 얘기를 계속 들어봤는데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떻습니까? 여당 내 젊은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고 현재 장해찬 이사장은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해찬 이사장이 좀 소수고 장해찬 이사장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흥미진진하긴 한데 좀 되게 구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싸운다는 느낌보다도 메신저를 되게 비난하는 방식이에요. 너 20억이나 벌었다며 그래서 너가 하는 말 별로야. 혹은 아니면 너 임명될 때 언제 임명됐지? 그러니까 너 이야기하는 거 별로야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속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아쉽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개별 분들은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예를 들면 개파화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되려 두 발 떨어져서 이걸 보면 어쨌든 이 갈등의 시작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거기 과정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에 대한 입장차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된 게 저는 이 갈등이 시작된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명예 실추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장해찬 이사장님이 말해야 될 부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에 따라서 같은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다투면 차라리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되니까 뭐 더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자,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 장해찬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 제가 여기서 2주 연속한다고 아깝습니다. 대통령이 국정과 민생, 경제에 대해서 모든 메시지를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본의 아니게 파이로 노출된 사적 메시지에 대해서 일일이 응대하는 거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하게 청년들이 다투면서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년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러울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7월 말 이후로 SNS 활동을 뚝 끊고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하루빨리 복귀해서 청년 정치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얘기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장해찬 이사장님께서 참전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사실 윤핵관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치력이 정말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장해찬 이사장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금 뒤에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더 혀를 끌끌 차일 일이라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 그 표현은 장해찬 이사장이 윤핵관의 뭐 대변인, 대리인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그 문자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고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핵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풀어야죠. 장해찬 이사장님이 해명할 부분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본질은 여러 가지 뭐 원인 규명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정부의 성공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수위 넘는 비난을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게 이미 문제 새로운 페이지로 전환되었는데 3주 전 이야기를 계속하시니까 제가 3주 전에 출연했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다시 보기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3주 전에는 장해찬 이사장이 이준석 전 대표 옹호하고 싶지 않지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건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쯤 됐는데 3주나
4주전. 그렇죠. 예. 어쨌든 장해찬 이사장이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양상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의 배치 양상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 간의 대립 양상으로 비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장해찬 이사장의 목소리가 좀 소수처럼 비춰지는 모양새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기사는 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적인 방법 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을 넘겨서 다음 주 초, 내일 일요일이나 월요일 다음 주 초에 과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지가 결정적인 방법중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또 조용하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거는 청년 정치인들 갖고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구질구질하게 정치를 한다. 안 그래도 폭염에 폭우에 짜증난 국민들을 조잡스럽고 구질구질하게 지역 말단적인 건수만 붙잡고 같은 편끼리 서로 손가락질에만 열중하는 구질구질한 정치들만 한다. 한쪽은 오래된 성추문으로 공격하고 한쪽은 되지도 않은 응석과 칭얼거림으로 대응한다. 구질구질하게 살지들 마라. 세상은 그리 길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이러한 관전병을 내놓았네요. 본인도 또 국민의힘의 당원이기도 하고 말이죠.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 특히 장인철 이사장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의 거친 기술을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노니 너무 비싸서 도시락을 싸다 해야 되나?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다 오늘같이 뭐 200원 올랐다가 300원 올랐다가 막. 이 채소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음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반 정도밖에 못 하고. 고물가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또 명절 물가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시급히 챙길 일들을 점검하고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경제와 민생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 일선에서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예, 뭐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예. 어느 기사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주 7일 근무하신다. 예,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빨리 이 편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초를 다퉈가면서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네. 부족함도 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 다시 돌아가신 지 얼마 만이죠? 2014년에 제가 떠났습니다. 한 8년? 1년 만에. 예. 예. 8년 만에 다시 돌아간 기재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 사이에는 한 두 차례 바뀌었겠네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예, 그렇죠.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처음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선배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니까 나름대로 저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취임식 하면서 제 첫 일성이 네. 그동안 우리 이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경제기획원 재무부가 이제 합쳐져서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랜 한국 경제와 같이 이만큼 온 그런 기획재정부가 여태까지 가져온 축적된 역량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힘 모아서 하면은 이 경제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같이 잘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은 뭡니까? 지금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 유가도 오르고 국제 곡물가도 오르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세계 전체가 인플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할 것 없이 대개 30년 또는 40년 만에 최고의 곡물가 상황으로 지금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해외 경제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해외 간 물가 상승 압력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국내 특히 중산층 정글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등이 9% 10% 이상 물가가 오르는데 예. 6% 초반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괜찮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가 파악하기로는 6% 초반대라는 겁니까? 물가 상승. 예, 지난 달이 6.3% 예. 있었습니다. 더 올라갈 리가 없다고 보세요? 뭐 이제 대변수가 있기 예.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석이 좀 복입니다. 이런 예. 추석이 여느 때보다도 되기 때문에 추석은 아무래도 또 수요가 많고 이런 시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법이 좀 넘기고 하면은 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2020년에 1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겠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현재는 약 한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5%가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9월, 10월, 11월 이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5%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으로 보면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 6.3% 이 언저리가 거의 정점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고 좀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돌발 변수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최근에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지만은 현재 정점에 거의 육박했다. 대외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6.3%가 어느 한편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정점일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조금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거죠. 9월, 10월 예. 지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당장 추석 때 이제 우리 어머님들 제사상 또 차례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차례상 물가가 또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민 명절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9월 초순인데 여느 때보다도 추석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과일, 채소, 곡물 등이 나올 때보다 조금 이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장바구니도 조금 걱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빠른 추석 물가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가장 큰 것은 우선 추석 성수품 한 20개 품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최소한 이 품목들은 작년 수준 정도의 가격으로 국민들께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큽니다. 네. 1.4배 이상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을 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풀어서 한 650억 정도의 추석 성수품들이 조금 현장에서는 가격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인 쿠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 푼다는 게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그 할인 대형마트에 가는 건지. 마트에서 예. 그 물건을 소비하는 즉시 계산할 때 10%,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부가 그만큼을 뭐 보정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트에서는 손해 볼 게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추석 물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배추 농사 현장을 또 직접 다녀오셨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가을철만 되면 또 배추, 무 이런 채소 가격이 늘 문제가 되는데 저희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생산 단계부터 이까지 공통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저런 현장에 가서 저런 이제 영상이 나오면 뭐 저거 쇼하는 건가 한번 보여주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저 현장에 가서 저 함께 일하면서 직접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시점에 이제 가뭄, 또 폭우 등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배추 가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시점부터 이제 우리 추석 9월 이럴 때 많이 이 배추가 나오는 현장이 바로 저 고랭지 재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9월 저 물량이 또 재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잠깐 점검도 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떨지 그걸 직접 이제 체크해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 고랭지 현장은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조금 온 것은 또 전부 바로 배수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작황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현재 저 물량이 이제 8월 중하순 9월 달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지금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은 조금 주춤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이제 배추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김장철에 또 배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1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을 배추들을 재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전국에들 많이 재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 의향을 굉장히 많은 농민들께서 표시하고 계셔서 뭐 기상 상태가 예년과 비슷하다면은 가을 김장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경제 전문가시겠습니다만 책상에 앉아서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과 다르게 현장을 가보면 체감하는 게 아마 다를 것 같아서 경제부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을 좀 많이 가셨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좀 바라실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연 무엇일까? 이건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감세 정책이다.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부자, 대기업 이런 사람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지난번에 발표를 하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기보다는 국민들의 이 소위 실질 소득을 오히려 세금을 덜 걷어서 보전해주는 게 그게 또 다른 경기 대책이고 우리 국민들을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일부 좀 깎아드리고 그리고 법인세도 낮춰드리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저소득 중상 서민층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소득세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일부는 낮은 구간에서는 결국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소득층에 과도한 이 혜택이 가지 않도록 오히려 고소득층의 일부에 관해서는 소득 공제 금액을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이 세금 감면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저소득층은 훨씬 많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27% 지금 내는 세금에 비해서 내년에는 적게 내도록 했고 고소득층은 한 5% 또는 1, 2% 이렇게 세금 덜 내도록 했는데 절대 금액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렇게 저소득층, 중산층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에 차별화도 지었고 그리고 국민 전반에 세금 감면을 줬는데 왜 이 중산층, 저소득층의 대대적인 세금 감면 이거는 보지 않고 일부 고소득층의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요 현상을 보느냐. 그래서 제가 왜 삼겹살을 시켰는데 삼겹살 보고 왜 비계뿐이냐. 비계도 있고 살도 있고
비계도 있고 살코기도 있는데 예.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삼겹살 나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왜 비계만 보고 왜 비계 덩어리 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삼겹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세제 개편에도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잘 내용을 보시고 평가해 예, 재밌는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삼겹살 아주 잘 갖춰진 삼겹살 같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야당에서는 왜 그 삼겹살 다 고기도 있고 비계도 있는데 왜 비계만 먹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준비 갖고 오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시청자분들이 숫자가 나오면은 금방금방 이해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소득세 개편안입니다. 예. 지금 집중적으로 소득세를 낮춘 부분이 예. 과표 기준으로 1,200만 원 있는 부분을 1,400만 원까지 해서 최저세율을 적용하도록 아,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이제 개정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과표 기준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두 구간 저 부분을 이제 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그 금액을 좀 높임으로써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저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는 누진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1억의 이 소득을 가지신 분들도 저 낮은 구간은 저 세금의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이제 고소득층에 계시는 분들도 저 혜택을 받으니까 왜 고소득층은 왜 좀 더 절대금이 많으냐? 쉽게 말하면 고소득층이 지금도 현재 이 3천만 원 버시는 분보다 예. 1억 버시는 분이 세금을 지금 33배나 많이 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저 구조로 가면은 역시 저렇게 개정된 안으로 보면은 3천만 원 버시는 분이 1억 버시는 분 그러니까 1억 버시는 분이 3천만 원 버시는 분보다 44배 더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누진 구조는 더 커진다. 누진 구조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다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 구간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게 딴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율은 동일하게 특히 8,800만 원 이상부터는 기존의 그 세율과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예. 8,800만 원까지의 세율이 적용된 6%, 15%, 24%가 적용되는 그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4,600만 원까지 15%인데 5천만 원까지 15%고 예. 그 다음 구간은 변화가 없다. 예. 그래서 제일 낮은 구간에 적용받는 그 폭을 조금 넓혔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오고 결국은 하위 이 소득 구간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도록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한번 볼까요? 법인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말이죠. 이 법인세를 한번 예. 보겠습니다. 법인세도 보시면은 현재는 10%, 20%, 22%, 25% 4개 네 단계로 예. 되네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구간을 단순화시켰습니다. 한 구간 줄여서 10%, 20%, 22%인데 네. 기본적으로 20%, 22% 두 개 구간만 했고 중소 중견기업은 별도로 10% 특례 구간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2억 원 이익이 2억 원까지 되시는 분이 10%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5억 원까지는 10%만 내셔도 된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과세 표준이 보통 2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예.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일반 기업들은 예전에는 10% 구간도 있었는데 네. 그건 전부 20%, 22%저 구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3천억 원 이상은 보통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5%였는데 그걸 22%로 낮춰줬다. 이게 예. 맞는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저것은 이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대해서 법인세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역대로 과거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할 것 없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지금 21%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25%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세금을 조금 낮추고
그걸 낮추면서 최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세금 부담도 대폭 줄여졌다. 상대적으로 그 세금이 줄어든 비율은 중소, 중견기업이 약 한 12%, 예. 그다음에 대기업은 약 10% 정도 주는. 예. 퍼센트는 그렇더라도 대기업은 워낙 매출 규모나 그 수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폭도 더 클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금액은 그렇죠. 크죠. 금액은 더 클 것 예, 같은데.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정부가.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아까 확장 재정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라 곳간이 빈 것 아니냐는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해서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나라에 비어가는 재정, 이 곳간을 또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결국은 소득을 창출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의 세금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키워주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가 자꾸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자꾸 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 소득을 기업 그리고 그 일반 중상 서민층의 주머니를 조금 더 두텁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약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여서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 말씀대로 그 민간 기업이 지금 추경호 부총리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또 좀 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혹시도 갖고 오셨으면 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종부세를 개편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의 종부세가 너무 징벌적으로 많이 올랐고 한 해 2017년에 4천억 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네. 작년 기준으로 거의 4조, 5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14배 정도 종부세가 네. 올랐다. 그리고 금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세제 감면을 좀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약 10배 이상, 14배, 그리고 약 20배 가량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건 굉장히 징벌적이다. 그리고 전 세계 종부세는 제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그런 제도를 1가구 2주택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 주택의 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유진적으로 더 부과하는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와 같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또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은 저가주택을 예. 2개 가진 분 10억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25주택 하나. 예. 그렇게 가지신 분이 사실 25 가지신 분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구조가 맞는데 우리는 부주택이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저렇게 매기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낮은 주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주택 가지신 분은 한 주택은 살고 한 주택은 세놓고 예. 그러면 오히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실 수기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분들에 대해서 더 징벌적으로 세금을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예. 맞지도 않다. 저런 식의 세금 체계를 가진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안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18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되게 유일하게 들어갔거든요. 문재인 정부. 예, 그걸 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그러면 누진적으로 좀 비싼 그 이제 가액 전체가 가격이 많으면은 그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를 가지 주택 수를 가지고 징벌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혹시 최근에 SBS 8시 뉴스에가 뭐 보도가 나왔었는데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진. 근데 사실 경유를 쓰는 많은 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만 이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 기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휘발유보다 경유는 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대책이 있습니다. 예, 경유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걸 또 한 차례 더 정액에서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늘 살펴보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또 대책을 한 것이라 추가 대책을 하면 조금 이런 시점이고 저희들이 여러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사실 추경 경제부총리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책무이기도 하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 30초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는 기간 정말로 이것만큼은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대외발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만은 국민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그 부담을 이제 그 시험을 조금 덜 수 있는 시기였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 경제가 활력 있게 갈 수 있고 또 일자리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생각이 나는 건데 환율은 지금 1,300원대인데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까요? 환율은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고 다른 통화국하고 비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경제부총리 바쁘신 와중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올해 가기 전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싼 외식값 때문에 주방 가전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자 밥, 반찬, 국 등 동시에 4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나왔습니다. 4가지 음식이 한꺼번에 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남아요. 한 끼 준비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거지도 많아지고. 근데 한 번에 하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주방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신개념 멀티쿠커. 지금 예다함에 가입하시면 이 놀라운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